전설야담 특집. 정말 그랬단 말인가. 유명인 기담 7편 모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사약을 발로 찬 사내. 조선 중엽 조태채가 한성 판윤으로 복무할 때의 일입니다. 한성 판윤은 오늘날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직책이어서 다양한 업무를 많이 다뤘습니다. 조태채는 부인 심씨의 상을 당해 몹시 슬픈 상황에서 시급한 일이 있어 다음 날 새벽에 아전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여 조태채는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한성부 아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급하다면서 왜 이렇게 늦을까? 그런데 한성부 아전은 해가 돋을 때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할 일 없이 허비한 조태채는 크게 노하여 공청으로 출근해 해당 아전을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일을 태만히 한 저놈에게 곤장을 치라. 공무를 게을리하고 상관을 능멸한 죄가 크므로 곤장은 한두 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태채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기에 다른 아전들은 숨을 죽이며 조용히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형구가 갖춰지는 동안 그 아전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조태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매우 슬픈 사정이 있으니 한 말씀 아뢰고 죽겠습니다. 조태채가 노여움을 참고 슬픈 사정이 뭐냐고 묻자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아내를 잃었는데 집에 어린 자식 셋이 있습니다. 맏자식은 나이 5살이고 둘째는 겨우 3살이며 딸 하나는 태어난 지 이제 막 6개월이 됐습니다. 소인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어린 딸이 어찌나 울어대는지 급히 이웃집 여자를 청하여 젖을 먹였습니다. 조금 뒤에 둘째 자식이 또 배고프다고 울부짖어 소인이 돈으로 죽을 사서 먹였습니다. 아전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다 보니 때가 늦었습니다. 소인이 이미 공적인 일을 알고 또 대감의 위험을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고의로 죄를 범하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막 상처한 조태채는 그 말을 듣고 슬프게 여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사정이 나와 비슷하구나. 어느 사이 조태채 얼굴에서 노기는 사라졌고 동정 어린 표정이 되었습니다. 조태채는 아전을 곧바로 석방하면서 쌀과 배를 넉넉히 주어 자식 양육하는데 보태 쓰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아전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지만 사실 그 아전의 말은 거짓이었으니 조태채의 사정을 알고 짐짓 말을 꾸며 죄를 면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전의 부인은 죽지 않았고 자식들 나이도 조태채에게 아랜 말과 달랐습니다. 뒷날 조태채는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후 그 아전이 성실히 일했기에 죄를 묻지 않고 봐주었습니다. 이처럼 조태채는 사정이 어려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하고 아량이 넓은 성품이었는데 그의 겸인 홍동석과의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겸인은 노비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면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지기, 소사, 통인이라고도 불린 그들은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중인 신분인 겸인은 문서 작성에 능숙해 주인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권세가는 일 잘하는 겸인을 중앙관청서리로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조태채의 겸인이었던 홍동석이 경조에서 서리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경종 원년에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노론 사대신이 왕의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고 정무를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면서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했습니다. 소론의 대관들은 서리를 시켜 계사를 쓰게 했습니다. 계사는 논제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시받은 홍동석은 명단을 살펴보다가 자신이 상전으로 모신 조태채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붓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주인과 겸인은 아버지와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자의 의리가 있으므로 소인은 직접 아버지의 죄명을 겪을 수 없습니다. 대관들이 노하여 그에게 매질하고 가두어 형을 받게까지 했으나 동석은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글씨를 썼습니다. 탄핵당한 조태채가 멀리 유배 가게 되자 동석은 선해청에서 스스로 물러나 진도로 가는 조태채를 따라가며 충실히 모셨습니다. 그 뒤 조태채에게 사약이 내려졌고 아들 조관비는 부친과 만나고자 부랴부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금부도사가 먼저 사약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아들 조관비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으나 아직 현장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금부도사는 조태채에게 빨리 사약을 마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조태채는 아들 얼굴을 본 후에 죽고 싶으나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곁에 있는 동석이 금부도사에게 청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얼마 있지 않아 들어온다고 들었사오니 시간을 조금 늦추어 부자간에 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그러나 금부도사는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석이 벼랑간 달려가 약사발을 엎질러 버렸고 만약을 대비해 준비한 여분의 사약이 들어있는 항아리마저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뜻밖의 사태에 조태채도 놀랐지만 금부도사는 더욱 놀라고 대경실색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구든 왕이 내린 사약을 뒤엎으면 대역죄에 해당하고 금부도사도 어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로 극형을 면치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금부도사 일행은 동석을 마구 때렸지만 그렇다고 땅에 스며버린 사약을 그릇에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어떻게든 일은 수습해야 했기에 조태채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때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노대신의 말인지라 금부도사는 귀담아 들었고 그에 따라 진도로 가는 바닷길이 험해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사약을 물에 빠뜨렸다고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한양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시 사약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하여 사약이 다시 오기까지 며칠 사이 조태채 부자는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조태채는 사약을 마시기 전에 아들과 동석을 번갈아 쳐다본 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동석을 신동기로 여겨야 할 것이다. 아들 조관비는 그리하겠노라 대답했고 조태채가 세상을 떠나자 동석은 상녀를 충심으로 보호하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 홍동석은 선해청 서리로 일했으며 조관비는 아버지 유언대로 동석을 형제처럼 대하며 자주 왕래하고 챙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조태채의 제사 때도 동석을 참석시켜 주었고 그의 자손들은 조씨 문화에 출입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사사로운 의리를 위해 국가 행정을 농락한 행위는 잘못이지만 사람들은 이 일을 아름답게 생각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전설야담 장마 덕분에 후궁이 된 여인 통촉하다 단어 어원 박명원은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검소하며 운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글씨를 잘 써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면 금옥 보책명정서관을 맡는 등 여러모로 임금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1786년 여름 어느 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를 어쩌나. 내가 그토록 호언장담했는데 천하께 뭐라 아른단 말인가. 박명원이 이처럼 고심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무렵 조선 제22대 왕정조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비인 효유영우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고 첫 번째 후궁 원빈 홍씨는 간택 1년 만에 갑자기 죽었으며 두 번째 후궁 화빈 윤씨는
상상 임신으로 허탈한 소동을 한바탕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조가 진심으로 사랑한 세 번째 후궁 의빈 성씨는 왕실에서 그토록 원하던 왕자를 1782년 낳았으나 4세 때 홍역으로 죽자 크게 상심한 나머지 그 해의 임신 중 급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조는 대이을 아들을 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픔으로 인한 고통을 가득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신하가 하루빨리 후사를 봐야 한다며 새로운 후궁 간택을 건의했으나 정조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그때 박명원이 다시금 진언했습니다. 전하, 종묘사직을 생각하옵소서. 후사를 보셔야 왕실이 안정되는 법이옵니다. 박명원은 사도세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줬던 화평옹주의 남편이었기에 정조는 그를 남달리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내면의 인간적 번민을 감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인이 아직 젊고 건강한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시오. 그러나 고모부인 박명원은 더는 미룰 일이 아니라고 여겨 며칠째 정조에게 같은 주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통촉하옵소서. 촛불을 꿰뚫음이라는 뜻의 통촉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살핌이란 의미의 양차를 높여 이르는 궁중어입니다. 박명원이 거듭 간곡하게 청하자 정조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정그러시다면 신료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좋은 교수를 찾아주십시오. 정조가 승낙하자 박명원은 기뻐하며 심중에 둔 말을 바로 꺼냈습니다. 전하, 실은 소신의 조카딸 중에 재색을 두루 갖춘 규수가 한 명 있사옵니다. 가세는 넉넉하지 않으나 전하를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료되옵니다. 박명원이 자신의 차서 말하자 정조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택 절차를 생략하고 공의 사촌에게 의견을 물어서 좋다 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사옵니다. 정조로부터 이를 위임받은 박명원은 퇴궐 즉시 사촌의 집을 찾아가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줄 알았던 사촌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촌은 말하길 대궐의 후궁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데다 설령 왕자를 생산한다 해도 시기와 암투가 끊이지 않는 것이므로 자신의 귀한 딸을 그런 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한 박명원은 입에 침을 바르고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이 일이 성사되면 가문의 영광 아닌가. 그렇지만 사천은 비록 가난한 형편일지라도 곱게 기른 딸 자식을 팔아 가문을 빛낼 마음이 없다면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말이 더 오갔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기에 박명원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도 있으니 자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쩌겠는가. 내 이만 돌아가겠네. 말은 그렇게 하고 나왔지만 박명원은 그날부터 혼자 속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에게 사천 조카 딸이라고 말해 놓았기에 다른 대책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친척이라 말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집 교수를 고를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네. 박명원은 며칠째 추적추적 내리는 장마철 빗소리를 듣자니 심란해서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래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아 다시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워 끙끙거리는데 밖에서 하인이 손님 왔다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박생원이라는 말에 박명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생원은 박명원의 먼 친척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지으며 살았고 가끔 한양에 올라와서 며칠씩 박명원 집에 묵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명원은 얼마간 노자를 주워 보냈는데 느닷없이 장마철에 찾아왔다니 무슨 별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사랑으로 안내된 박생원은 박명원의 얼굴을 보더니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감,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네. 그런데 이 장마에 한양까지 어인 일인가? 장마가 사람을 잡네요. 홍수에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폭우로 인해 여주 일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박생원도 살림살이 하나 건지지 못하고 식솔만 데리고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논 면마지기마저 불어난 강물에 엉망이 되어 살 길이 막막해서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당장 거처할 곳이 없어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식솔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일단 남문 근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질 텐데 다 큰 딸 자식을 그런 곳에 두고 와서 마음이 놓이질 않는군요. 딸이라는 말에 박명원은 정색하고 나이를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올해 몇인가? 박생원은 창피하지만 딸의 나이 19이라면서 혼처를 정해야 하는데 가난뱅이라서 그러지 못하고 있노라 말했습니다. 박생원의 말에 마음이 급해진 박명원은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보아라. 당장 박생원님과 함께 식솔들을 모셔오너라. 그리고 마님과 따님도 계시다니 가마를 대령하여 가도록 하라. 뜻밖의 환대에 박생원은 고맙다며 연신 인사한 후 하인과 더불어 가족을 데리러 나섰습니다. 그런 박생원의 뒷모습을 보면서 박명원은 약간의 기대를 품으며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시골에서 자란 아이라서 조금 모자라겠지만 부인이 잘만 가르치면 되겠지. 얼마 후 박생원이 식솔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박명원은 하인에게 미리 일러둔 방으로 박생원과 식솔들을 모시게 한 후 박생원의 딸만 자기 방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박생원의 딸을 처음 본 박명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생원의 딸은 사뿐한 걸음걸이, 뛰어난 미모, 기품 있는 태도, 공손하고 재치 있는 대답,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시골 처녀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박명원은 속으로 연신 감탄했습니다. 진흙 속에 진주로구나. 박명원은 박생원에게 딸 교육을 잘 시켰다면서 자리 잡힐 때까지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박생원은 박명원의 말에 감격하며 안심하고 쉬었습니다. 며칠 후 박명원은 정조를 아련하여 말했습니다. 전하, 지난번 말한 규수의 집에서 승낙을 받았사옵니다. 그러셨습니까? 규수는 별 탈이 없을 사람이겠지요. 후궁 간택을 두고 신하들의 말이 많은 터라 정조는 집안이든 인물 됨됨이든 무난한 여인을 원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세가 좀 곤궁하다는 점이 흠입니다. 그거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려. 처가가 가난하니 세도를 부릴 염려가 없고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았을 테니 신하들의 당쟁에도 관여치 않을 것 아닙니까? 정조는 흡족해하며 박명원이 중매를 선 박생원의 딸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박생원의 딸은 형식적으로 상간택을 거쳐 후궁이 됐으나 박명원의 적극적 추천 덕분에 사실상 사전에 내정됐습니다. 한양 출신도 아니고 과거 합격자도 없었던 비난한 집안의 딸인 박씨는 장마통에 재산을 모두 잃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 올라온 이를 계기로 정조의 셋째 부인인 수빈 박씨가 됐고 아들을 낳아 훗날 왕위에 오르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한편 수빈 박씨는 어린 시절 두 언니와 뜰에 있을 때 호랑이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큰 호랑이가 벼랑간 나타나자 두 언니는 크게 놀라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으나 수빈 박씨는 조용히 걸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몰려나온 사람들 덕분에 호랑이는 곧 물러갔고 이때 수빈 박씨의 침착한 대처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명의 허준을 삼자고 말한 사연. 1547년 9월 부제학 정원각과 선정관 1호가 경기도 과천 양재역에서
벽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등은 아래에서 권력을 농락하고 있으니 나라 망하기를 서서 기다리는 격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여자 임금은 당시 수렴청정 중인 문정왕후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익명글이었지만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소윤 우두머리인 윤원영은 정치적 반대파인 대윤 및 사림을 제거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하여 20여 명이 유배됐는데 그중 한 명인 유희춘은 제주도로 갔다가 곧 함경도 종성에 안치되어 무려 19년을 보냈습니다. 유희춘은 다시 충청도로 옮겨졌다가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석방됐습니다. 귀양에서 풀려났으나 오랜 유배로 인해 몸이 몹시 허약해진 유희춘은 2조 참판으로 있다가 1568년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해남으로 내려가서 지냈습니다. 그때의 어느 날입니다. 계시옵니까? 누군가 찾아와 인사하는데 알고 보니 구무렵 해남 일대에서 명의로 이름난 허준이었습니다. 지역 유명 의원인 허준은 소문을 듣고 유희춘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허준은 유희춘을 진맥한 후 약을 처방해 주었고, 이후 2달에 한 번 방문하여 몸 상태를 살피며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 줬습니다. 덕분에 유희춘은 건강을 회복했고 허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력 있는 의원이 서자라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유희춘은 1569년 이조판서 홍담에게 허준을 내의원으로 청거했습니다. 하여 허준은 1573년 내의원정에 올랐고 1575년 선조의 의로 임명되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유희춘을 정성껏 치료해 준 일이 엄청난 보온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런 허준이 의가 된 뒤의 일입니다. 겨울 어느 날 허준은 그날따라 무료함을 느끼고 마음이 답답했기에 기분 전환 삼아 한양 남산고를 걸었습니다. 그냥 산책이나 하자. 그 당시 남산골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났거나 애초부터 권력과 담을 쌓고 청빈하게 살거나 혹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소생들이 모여 사는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걸어가던 허준은 길가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준이 삼자, 허준이 삼자.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초로의 남자가 아궁이에 군불을 떼며 계속 허준이 삼자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군불은 밥 따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돌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하여 때는 불을 이루는 말입니다. 허준이 삼자, 허준이 삼자.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계속 같은 말을 되뇌이자 궁금해진 허준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허준은 상대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런 감정을 숨기고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집주인은 심드렁하게 대답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허준이라면 모를까.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소. 내가 허준은 아니지만 허준은 내 친구라오. 친구를 삼자고 말하니 하도 이상해서 묻는 거라오. 그 말에 집주인은 허준 친구라는 나그네를 쳐다보고는 이내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어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덜컥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오. 집주인은 동네 의원으로부터 처방받아 약도 먹여보고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산을 모두 탕진해 빈털터리가 됐는데 어떤 의원이 어이인 허준이라야 고칠 수 있으리라고 조언했으나 미천한 사람이 그런 분을 어찌 만날 수 있겠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우라가 너무 치밀기에 허준 영감에게 저주를 퍼붓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허준이 말했습니다. 허준만은 못하지만 나도 의술을 좀 알고 있으니 아이를 좀 봅시다.
방으로 들어간 허준은 아이를 살펴보고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모여노는 사랑방으로 가서 장기야를 가져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푹 삶은 뒤 그 물을 식혀 아이에게 먹이시오. 집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 고개를 갸우뚱하자 허준은 이어 말했습니다. 입술에 그 물을 발라주면 자꾸 물을 찾을 테니 그때마다 달라는 대로 주시오. 허준은 자기 집 위치를 그린 약도를 집주인에게 주면서 아이가 일어나거든 그리로 찾아오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미심쩍지만 워낙 다급했기에 집주인은 시키는 대로 했으며 놀랍게도 병들어 시름시름 앓던 아이가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아들을 보고 집주인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로다. 허준 영감의 친구도 대단한 분이야. 아이 아범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닭 한 마리를 삶아서 들고 허준 영감의 친구라는 의원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청지기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아이 아범은 크게 놀라 허준에게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허준은 아이가 건강해져 다행이라면서 보약 한 첩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이 아범은 은혜가 무척 크다며 연신 감사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이 아범은 일어서기 전에 허준에게 조심스레 몹시 궁금한 점을 여쭈었습니다. 영감님이 천하명의임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장기야를 타려 먹이라는 기상천외한 처방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그에 대해 허준은 웃으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고놈 고추 귀엽다며 너도 예뻐한 바람에 어린 아이의 안기가 빠져나간 것이라네. 그러면서 허준은 양기를 보충해야 하므로 젊은이들이 만지작거리는 장기알로 그 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장기를 두다가 소피가 급하면 볼일을 보고 씻지도 않은 손으로 장기알을 만지므로 양기 가득한 장기알을 약재로 택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알은 장기판에 놓을 때 힘을 주어 때리니 양기가 몰려있지. 그러나 허준은 이런 처방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아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경탄했다고 합니다. 다소 황당한 이 설화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허준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가 고치지 못할 질병은 전혀 없을 거라는 지나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준은 1590년 왕세자의 천연두를 치료한 공으로 당상관 정삼품 품계를 받았는데 이는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편 허준은 1596년 선조의 명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모아였고 광해군 2년에 동의보감을 완성했고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설야담 귀신 내쫓을 때 복숭아 가지를 휘두르는 곡절 선비가 검은고 좋아한 까닭.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간섭을 심하게 받던 13세기 말엽 홍자본은 국왕에게 백성을 편하게 해주는 18가지 일이라는 개요관을 올리는가 하면 왕을 모시고 원나라를 다녀오는 등 여러모로 나라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아들 홍수는 바둑을 무척 좋아해 틈만 나면 누군가와 내기를 걸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홍수는 이순이라는 사람과 종종 내기 바둑을 두었으며 항상 홍순이 이겨서 내기로건 물건을 차지했습니다. 오호, 이 그림 좋구먼. 내기에 이겨서 그런지 기분은 더욱 좋고. 내일 다른 걸 걸고 또 바둑을 둡시다. 그거 좋지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내기 바둑을 두었지만 역시 홍순이 이겼습니다. 자존심이 심하게 상한 이순은 계속 내기 바둑을 도전했으나 실력으로 도저히 홍순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순은 가지고 있던 좋은 그림이나 서예 작품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둡시다. 이번에는 뭘 걸겠소? 보아하니 서화는 바닥난 것 같은데. 내기에 진다면 저기 현악금을 드리지요. 현악금은
고구려 왕산악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할 때 검은 학이 날아들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하여 붙여진 검은고 별칭입니다. 하지만 이수는 내기에 또 져서 현악금을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했습니다. 이수는 다른 건 몰라도 유난히 아끼는 검은고인지라 싱숭생숭하여 아쉬운 마음에 홍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 가보라오. 벌써 200년이 되어 신이 붙어 있으니 잘 간직하시오. 검은고에 무슨 신이 붙는단 말이요? 그런 농담하지 마시오. 홍수는 내기 바둑으로 차지한 물건이라 그 검은고를 집에 가져다 놓기는 했으나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워낙 겁 많은 성격이어서 이순의 농담 같은 말이 마음에 걸린 까닭입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날씨가 몹시 추워 검은고의 줄들이 잔뜩 얼어 있을 때 바람이 슬쩍 지나가자 스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대낮이라면 잘 들리지 않을 소리였으나 조용한 한밤중에 일어난 소리라 방 안에 크게 울렸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누워있던 홍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허, 검은고가 드디어 도섭을 부리는구나. 도섭불이라는 말은 모양을 바꿔 다른 모습으로 변하다라는 뜻이니 홍수는 검은고의 귀신이 들려 뭔가로 변신하려는 걸로 오해했습니다. 하여 홍수는 복숭아 가지로 검은고를 마구 때리며 귀신을 내쫓으려 몸부림쳤습니다. 귀신아, 썩 물러가라. 홍수는 어둠이 거칠 때까지 복숭아 가지를 휘두르며 검은고 여기저기를 때렸습니다. 홍수는 왜 밤새도록 검은고를 복숭아 나무 가지로 때렸을까요? 뭔가 집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숭아 가지에 귀신을 내쫓는 힘이 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 가지와 귀신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합니다. 중국의 예책 산해경에 따르면 도삭산 동북 지역에 무수히 많은 귀신이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방 3,000리에 걸쳐서 가지를 뻗은 거대한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동북쪽으로 뻗은 가지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문으로 귀신들이 출입하며 나쁜 짓을 일삼자 하느님이 무서운 두 신신다와 울루를 보내 지키게 했습니다. 두 신은 복숭아 나무로 만든 화살로 못된 귀신들을 쏘아 죽여서 호랑이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후 귀신들은 복숭아 나무만 보아도 즐겁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따라 사람들은 복숭아 가지를 귀신 쫓을 때 사용했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그렇게 믿었기에 무당은 굿하면서 잡기를 물리칠 때 복숭아 가지를 휘둘렀고 홍순처럼 겁 많은 사람들도 방 한쪽에 복숭아 가지를 놓아두고 귀신이 있다고 느낄 때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복숭아 가지를 휘둘러도 귀신이 물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홍순도 그랬습니다. 날이 밝자 홍순은 즉시 이순에게 가서 검은고를 돌려주려 왔노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이 벌끈 홍순의 표정을 보더니 상황을 짐작하여 속으로는 빙긋 웃고 겉으로는 딱 잡아대었습니다. 난 받지 못하겠소이다. 원래 신이 붙은 괴물이었는데 떠맡을 사람이 생겨 다행으로 여겼다오. 그런데 왜 그걸 도로 받겠소? 홍수는 예상과 다른 이순의 반응에 당황하여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이제까지 내기에서 받은 서화를 모두 돌려드릴 테니 제발 검은고를 받아주오. 그러자 이순은 홍순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마지못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돌려받고 싶지 않지만 정 그렇다면 받아들이리라. 검은고가 가보만 아니라면 그대 사정을 봐줄 일이 아니지만 고맙소. 내 당장 모두 가져다 드리리다. 홍수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서 즉각 되돌려 주었습니다. 고려 마력 학자 이재현의 여웅패설에 나오는 일화로 홍수는 내기 바둑에는 이겼으나 때로는 지고만 셈입니다. 한편 옛날 선비들은 어찌하여 검은고를 좋아했을까요? 6줄 현악기 검은고는 고구려 왕산악이 중국 진나라의 칠연금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전합니다만
고구려 고분 벽화에 검은고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 그림이 있는 것으로 미루 진나라 이전에 고구려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왕산악은 검은고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가야금이 높고 가벼운 소리를 내는 데 비해 검은고는 소리가 낮고 푹직해서 남성적 느낌을 풍깁니다. 선비들은 그 소리에서 청복을 느껴 좋아했습니다. 청복은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맑은 마음에서 얻는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여 탐욕을 멀리하고자 하는 선비는 검은고를 연주하며 그 소리에서 평화로운 기분을 맛봤습니다. 고려시대 학자들은 물론 조선시대 선비들도 집에 검은고를 한 대씩 갖고 있으면서 틈나는 대로 연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위말기 진나라 초기 정치에 등을 돌린 채 대나무 숲에 모여 청담을 나눈 일곱 선비 중림칠 현도 지령금을 연주하면서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설야담, 유혹과 의리, 야사와 실록 사이, 요절 단호 어원. 조선 태종 때 영의정을 지낸 유종현은 막내둥이 아들을 가르칠 사람으로 송반을 택했습니다. 충청도 진천 출신인 송반이 학문을 잘하고 여색을 멀리하는 선비라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송반은 서울로 올라와 유종현 대감 집에 머물면서 유대감의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송반은 대감의 아들을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며 그를 가르쳤고 유대감을 친부모처럼 섬기며 지냈습니다. 유종현은 그런 송반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 세상으로 떠난 아들과 참 많이 닮았네.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구나. 그랬습니다. 유종현의 맏아들은 혼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급환으로 요절했는데 외모가 또래인 송반과 비슷했습니다. 요절은 어릴 요 꺾일절이라는 문자 그대로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린 나무나 꽃줄기가 꺾이듯 자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경우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의 절반을 못 산 경우까지를 요절이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40세 안팎이었으므로 20세쯤 죽으면 요절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 봄이 되자 곳곳에서 온갖 꽃들이 꽃망울을 때렸습니다. 여인들은 물론 송반의 가슴에도 봄바람이 불어와 야외로 나오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내도 사람인지라 춘 3월 어느 날 송반은 대감 집 뒷산 낙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저기 핀 꽃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어느 집 마당에 서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저 여인은 무얼 보는 걸까? 송반이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살펴보니 그 여인은 움직이지 않고 송반을 향해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정체는 유대감의 맏며느리, 즉 죽은 아들의 아내였고 빨래를 널다가 송반을 발견하고 무심결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반은 그것이 유대감 댁임을 알아채고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낯선 남정네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구나. 참으로 야릇한 일이로다. 송반은 여인을 불순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혼인 후 젊은 나이에 과부로 살아가는 여인 입장에서는 일시적이나마 잠깐 한눈을 팔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머물렀지만 그때까지 수절 중인 며느리와 송반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우연히 송반을 봤다가 죽은 남편을 빼닮은 외모에 마음이 끌려 눈길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송반은 저녁 무렵 처소로 돌아왔고 모처럼 만에 나들이가 피곤하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살짝 문을 열고 살며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송반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요? 쪽지를 내밀던 여종은 마님이 갖다 드리라고 했다면서 되돌아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송반이 그걸 펴서 보니 다음과 같은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꽃샘 바람 가랑비 올제 복사꽃 한 가지가 문에 활짝 피었소. 오늘 밤 달 밝아 이경때 되면 내 당신 맞으리니 당신은 사양 마오. 송반은 시를 읽은 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이라 마음이 약간 끌리지만 유대감의 은혜를 생각하면 차마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인 까닭입니다. 송반은 일시의 정분으로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그냥 잊어버리고자 자리에 누웠지만 싱숭생숭한 마음에 잠자리를 뒤척였습니다. 젊은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시를 적어보냈을까. 그렇지만 유대감은 나를 자식처럼 대해주는데 차마 미래를 해서는 안 되지. 그 시각 여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송반을 기다렸지만 이경이 됐어도 어떤 인기척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경은 요즘 시계로 말하면 밤 9시에서 11시 사이를 이릅니다. 여인은 급히 글을 써서 다시 여종에게 심부름시켰습니다. 여종은 송반에게 그 글을 전해주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그리도 헤아리지 못하시는지요? 제 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는 오늘 밤 자결하겠습니다. 송반으로서는 기절초풍할 내용이었습니다. 송반은 의복을 갖추고 급히 여인이 있는 곳을 허겁지겁 찾아갔습니다.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인은 남편 애모를 닮은 송반에게 그간 억눌렀던 그립고 애달픈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면서 비록 금수처럼 보일지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송반은 보위에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으니 마음을 진정하고 노여움을 풀라며 여인을 달랬습니다. 두 사람이 이처럼 말을 주고받을 때 마당을 거닐던 유대감이 며느리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귀 기울였습니다. 유대감은 불륜이 벌어지는 현장인 방을 열어젖히고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을 꾹 참으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 결과 송반이 며느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애쓰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잘못하여 송반을 죽일 뻔했구나. 송반은 진정의사로다. 유대감은 조용히 발길을 돌렸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송반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욕망과 수치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결도 생각했지만 일단은 뜬 눈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유대감은 두 사람을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노쇠한 지경에 며느리의 뒤리를 생각하니 가련하기 막심하구나. 그리고 송군, 자네의 나이와 얼굴이 죽은 그놈과 많이 닮아 내가 평소 자식으로 여긴 지 벌써 오래일세. 간밤에 내가 많이 생각했는데 너희 둘이 합쳤으면 좋겠구나. 송군은 다른 데 갈 생각 말고 여기 그대로 눌러 살면서 내 막내둥이를 잘 돌봐 주시게. 잔뜩 긴장한 채 뜻밖의 말을 들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송반은 대감의 간곡한 마음을 받아들여 며느리와 혼인했으며 후에 병조 판서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유정현의 너그러움과 송반의 인품을 알려주는 조선 야사로 유명합니다만 조선왕조실록을 확인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유정현의 경우 너그러움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유정현은 평소 고리대를 했는데 그가 거느린 사람들이 돈을 잘 수금해오면 벼슬이나 상을 주었기에 아랫사람들이 다투어 빚쟁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유정현이 영의정이던 1424년 그 수하가 효령대군 장인 정역의 노비집에서 가마솥을 뜯어갈 정도였습니다. 장인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효령대군이 유정현의 아들 유장을 불러 빼앗아간 것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임금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며 꾸짖자 유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말도 듣지 않으신 지 오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아옵니다. 이에 효령대군은 혀를 내두르며 기막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정현은 그 성질이 심히 인색하여 털끝만큼도 남에게 주는 일이 없고 동산에 있는 과일까지 모두 시장에 팔아 조그마한 이익까지도 챙겼습니다. 또한 유정현에게는 유의와 유장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이들은 1393년 생원 진사를 뽑는 감시에 합격했습니다. 이에 비해 송반은 1438년 과거에 합격했지만 행실이 나쁘다는 누명을 쓰고 관직을 받지 못했는데 그 내용이 특이합니다. 송반은 아들이 없는 송면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이때 송면의 아내 신씨도 그의 일가 조아의 딸을 양녀로 삼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송반은 김유양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나 신씨는 송반의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송면이 죽자 신씨는 송반에게 아내 김씨를 쫓아내면 살림 전부를 넘겨주겠노라 말했습니다. 송반은 자식 낳은 아내를 참아내치지 못하다가 신씨가 계속 닥달하면서 한편으로는 위협하자 부득이 아내 김씨를 내보냈습니다. 신씨는 재산을 모두 송반에게 넘겨주면서 자신과 한 집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논밭과 노비까지 모두 송반에게 돌아가자 양녀로 들어왔던 조씨가 무일푼이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양모 신씨와 송반 두 사람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하여 송반의 출세를 방해하고자 양모 신씨와 양자 송반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투서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벼슬길이 막히자 송반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사해 사실이라면 신을 사형에 처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관직을 제수해 주소서. 세종은 사헌부의 지시에 진실을 밝히라고 명했고 이듬해인 1439년 송반은 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송반은 다른 여자와 결혼해 살았다는 점과 유정현 막내 아들 유장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설은 허위라고 봄이 옳습니다. 전설야담 고려고란 전쟁 영웅 강감찬 설화와 실화. 강감찬이 양주 목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양주, 지금의 서울에는 봄이 수시로 출몰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이에 현종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감찬을 양주로 보냈으며 빠른 걸음으로 양주에 도착한 강감찬은 아전을 불러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곳이냐? 삼각산이 가장 높고 그중 100군데가 복대기라는 답이 돌아오자 강감찬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 아전에게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곳에 흉악한 늙은중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보이고 데려오나. 이에 아전이 그곳에 봄이 득식을 하다며 망설이자 강감찬이 엄숙히 말했습니다. 내가 성상의 뜻을 받들어 여기에 왔거늘 어찌 금수가 감히 관에서 보낸 사람을 해치겠느냐. 아전은 내키지 않았지만 명령이라 부득이 삼각산 100군데에 올라가 보니 과연 사납게 생긴 늙은 중이 있었습니다. 아전이 강감찬의 서찰을 보여주자 늙은 중은 순순히 아전을 따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강감찬은 그 늙은 중을 보자 엄히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찌 많은 사람을 해쳤느냐. 이제 너희의 권소를 거느리고 백두산 이북으로 가서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라. 늙은 중은 쩔쩔매며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테니 계속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강감찬이 듣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고 호통치자 늙은 중은 넋이 나간 듯 슬피 울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많은 봄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그 뒤 봄의 그림자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늙은 중은 봄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는 조선시대 영재 청화와 신증 동국유지 승남을 비롯해 여러 문헌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계속 기록됐을까요? 그 수수께끼는 강감찬의 일생을 살펴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강감찬은 오늘날의 서울 낙성대 지하철역 근처에서 태어났으며 출생과 관련된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948년 겨울 천문지리에 해박한 관리 한 명이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밝은 별똥별 하나가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상서로운 징조라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느낀 관리는 별이 떨어진 곳을 찾아서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요란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기에 관리는 그 집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이 떨어져서 저 아이가 태어났으니 위대한 인물이다. 낙성 영웅이 머지않아 세상에서 빛을 뿜을지니 부디 잘 기르도록 전하여라. 강감찬은 이렇게 태어났으나 웬일인지 성장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작고 얼굴도 못생긴 편에 속했습니다. 고려사에는 몸집이 작고 외모가 보잘것없이 초라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두뇌가 뛰어났고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틈틈이 무예를 닦아 문물을 겸비하려 노력했으며 천문지리 병법을 고루 익혔습니다. 강감찬은 983년 비교적 늦은 나이인 35세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 뒤 양주 목사 및 동경 유수를 지냈는데 양주 목사 시절에 봄을 깨끗이 물리쳤다는 일화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 양주는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았으나 봄이 들끓어서 인명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봄에게 물려가는 바람에 봄에게 물려가다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임한 강감찬은 기발한 방법으로 봄을 몰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마을 주변의 나무들을 당장 모두 베어내라. 봄은 숲에서 생활하는 바 그 근거지를 없애고자 마을 근처에 있는 숲을 민둥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강감찬은 이어 사냥꾼들을 동원하여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 눈에 띄는 봄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전략은 적중해서 어느 순간 봄들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후에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강감찬의 호랑이 퇴치 설화가 탄생했습니다. 10여 년 여러 고을을 돌던 강감찬은 993년 개경으로 올라와 예부시랑이 됐습니다. 예부는 조선시대의 예조에 해당하며 시랑은 참판급 고위직이었고 그는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보다 강감찬의 명성을 드높인 건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일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 위기를 강감찬 장군이 2번이나 막아냈으니까요. 1010년 거란이 고려를 침공해왔습니다. 고려는 강조를 행명도 총사로 삼아 30만 군으로 맞서게 했으나 크게 패했습니다. 놀란 고려 조정은 긴급히 논의했는데 이때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주력 군대가 심한 타격을 입어 대책이 없으니 항복해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도 동조하며 더 많은 희생이 있기 전에 서둘러 항복 의사를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항복 의견이 대세인 상황에서 강감찬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지금 형세는 준과부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병력으로 당장 적의 대군에 대항함은 어리석은 일이니 잠시 예봉을 피했다가 후일을 기다려 회복함이 마땅하나이다. 현종은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나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규가 곽주에서 적을 무찌르고 하공진이 외교적 노력을 펼쳐 거란과 강화를 맺었습니다. 현종이 직접 거란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빈다는 조건을 다룬 굴욕적 화의였지만 그나마 치욕스러운 항복을 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현종이 친조, 즉 왕이 직접 가서 인사하지 않자 1018년 거란의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은 강동 육성을 돌려주지 않음을 구실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고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수모를 갚아주마. 강감찬은 상원수가 되어 부원수 강민청과 함께
곳곳에서 거란군을 격파했습니다. 압록강 근처 흥화진 전투에서는 1만 2천여 기병을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당황한 적군을 일거에 소탕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때 붉은 밧줄로 소가죽을 깨어 성 동쪽의 냇물을 막았다가 적병이 이르렀을 때 막았던 물막이를 터뜨려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1만여 병사를 잃은 소배합은 그래도 개경을 향해 쳐들어갔으나 군량미 부족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배고픔과 갈증으로 우왕좌왕했는데 고려가 미리 우물을 메우고 식량을 성 안으로 옮겼기에 그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려군은 기습 작전을 펼쳐 거란군을 괴롭혔고 결국 소배합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고려군은 패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구주에서 적을 섬멸했습니다. 매복 전술로 기습 공격한 고려군 피해는 극히 적은데 비해 침략군은 10만 명 중에서 겨우 수천 명만 살아 도망갔습니다. 고려에 피해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거란군 행패에 의해 귀중한 문화재들이 파괴됐으니까요. 그렇지만 고려는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고려와 거란 사이에 사신이 왕래하면서 평화적 국교 관계를 지속했음은 그 덕택입니다. 고려군이 거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백성의 환영 열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현종은 신이 영파요까지 가서 강감찬을 얼싸안았으며 황금꽃 8가지를 머리에 꽂아주고 왼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 권하면서 그의 전공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였어. 공의 노고로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넘겼어. 황공하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봐도 강감찬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연로하여 더는 일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종은 계속 곁에 있어 달라며 말렸지만 강감찬은 70세 연로한 나이를 들어 사의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야인으로 돌아간 강감찬은 자연을 벗삼아 지내면서 10년 동안 교고집과 후선집 등의 시가집을 남겼습니다. 강감찬은 표면상 고령을 내세웠지만 어쩌면 그의 은퇴는 제2인자에 대한 견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안정된 뒤에는 영웅의 가치가 떨어지고 시기 가득한 공격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감찬은 장군이라는 호칭으로 국한하기에는 부족한 위대한 작은 거인이라고 평가함이 더 타당한 듯 싶습니다. 한편 흥화진에서의 기발한 몰살 전략과 구주대첩 대승으로 인해 강감찬은 백성에게 신화적 영웅이 됐고 무속신앙의 신으로까지 숭배되었습니다. 적군을 섬멸했듯 잡기와 애군을 물리쳐 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무속문화입니다. 조선시대의 강감찬 영정이 무속신앙에서 단연 최고 인기를 끌고 강감찬과 관련된 수많은 설화가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설야담 고려고란 전쟁 영웅 강감찬 설화와 실화. 강감찬이 양주 목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양주, 지금의 서울에는 봄이 수시로 출몰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이에 현종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감찬을 양주로 보냈으며 빠른 걸음으로 양주에 도착한 강감찬은 아전을 불러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곳이냐? 삼각산이 가장 높고 그중 100군데가 꼭대기라는 답이 돌아오자 강감찬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 아전에게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곳에 흉악한 늙은중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보이고 데려오나. 이에 아전이 그곳에 봄이 득식을 하다며 망설이자 강감찬이 엄숙히 말했습니다. 내가 성상의 뜻에 받들어 여기에 왔거늘 어찌 금수가 감히 관에서 보낸 사람을 해치겠느냐. 아전은 내키지 않았지만 명령이라 부득이 삼각산 100군데에 올라가 보니 과연 사납게 생긴
늙은 중이 있었습니다. 아전이 강감찬의 서찰을 보여주자 늙은 중은 순순히 아전을 따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강감찬은 그 늙은 중을 보자 어미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찌 많은 사람을 해쳤느냐? 이제 너희의 권소를 거느리고 백두산 이북으로 가서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라. 늙은 중은 쩔쩔매며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테니 계속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강감찬이 듣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고 호통치자 늙은 중은 넋이 나간 듯 슬피 울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많은 봄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그 뒤 봄의 그림자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늙은 중은 봄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는 조선시대 영재 청화와 신증 동국유지 승남을 비롯해 여러 문헌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계속 기록됐을까요? 그 수수께끼는 강감찬의 일생을 살펴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강감찬은 오늘날의 서울 낙성대 지하철역 근처에서 태어났으며 출생과 관련된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948년 겨울 천문지리에 해박한 관리 한 명이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밝은 별똥별 하나가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상서로운 징조라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느낀 관리는 별이 떨어진 곳을 찾아서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요란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기에 관리는 그 집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이 떨어져서 저 아이가 태어났으니 위대한 인물이다. 낙성 영웅이 머지않아 세상에서 빛을 뿜을지니 부디 잘 기르도록 전하여라. 강감찬은 이렇게 태어났으나 웬일인지 성장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작고 얼굴도 못생긴 편에 속했습니다. 고려사에는 몸집이 작고 외모가 보잘것없이 초라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두뇌가 뛰어났고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틈틈이 무예를 닦아 문물을 겸비하려 노력했으며 천문지리 병법을 고루 익혔습니다. 강감찬은 983년 비교적 늦은 나이인 35세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 뒤 양주 목사 및 동경 유수를 지냈는데 양주 목사 시절에 봄을 깨끗이 물리쳤다는 일화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 양주는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았으나 봄이 들끓어서 인명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봄에게 물려가는 바람에 봄에게 물려가다라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임한 강감찬은 기발한 방법으로 봄을 몰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마을 주변의 나무들을 당장 모두 베어내라. 봄은 숲에서 생활하는 바 그 근거지를 없애고자 마을 근처에 있는 숲을 민둥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강감찬은 이어 사냥꾼들을 동원하여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 눈에 띄는 봄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전략은 적중해서 어느 순간 봄들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후에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강감찬의 호랑이 퇴치 설화가 탄생했습니다. 10여 년 여러 고을을 돌던 강감찬은 993년 개경으로 올라와 예부시랑이 됐습니다. 예부는 조선시대의 예조에 해당하며 시랑은 참판급 고위직이었고 그는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보다 강감찬의 명성을 드높인 건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일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 위기를 강감찬 장군이 2번이나 막아냈으니까요. 1010년 거란이 고려를 침공해왔습니다. 고려는 강조를 행명도 총사로 삼아 30만 군으로 맞서게 했으나 크게 패했습니다. 놀란 고려 조정은 긴급히 논의했는데 이때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주력 군대가 심한 타격을 입어 대책이 없으니 항복해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도 동조하며 더 많은 희생이 있기 전에 서둘러 항복 의사를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항복 의견이 대세인 상황에서 강감찬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지금 형세는 준과부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병력으로 당장 적의 대군에 대항함은 어리석은 일이니 잠시 예봉을 피했다가 후일을 기다려 회복함이 마땅하나이다. 현종은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나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규가 곽주에서 적을 무찌르고 하공진이 외교적 노력을 펼쳐 거란과 강화를 맺었습니다. 현종이 직접 거란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빈다는 조건을 다른 굴욕적 화의였지만 그나마 치욕스러운 항복을 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현종이 친족, 즉 왕이 직접 가서 인사하지 않자 1018년 거란의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은 강동 육성을 돌려주지 않음을 구실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고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수모를 갚아주마. 강감찬은 상원수가 되어 부원수 강민청과 함께 곳곳에서 거란군을 격파했습니다. 압록강 근처 흥화진 전투에서는 1만 2천여 기병을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당황한 적군을 일거에 소탕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때 붉은 밧줄로 소가죽을 깨어 성 동쪽의 냇물을 막았다가 적병이 이르렀을 때 막았던 물막이를 터뜨려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1만여 병사를 잃은 소배합은 그래도 개경을 향해 쳐들어갔으나 군량미 부족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배고픔과 갈증으로 우왕좌왕했는데 고려가 미리 우물을 메우고 식량을 성 안으로 옮겼기에 그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려군은 기습 작전을 펼쳐 거란군을 괴롭혔고 결국 소배합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고려군은 패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구주에서 적을 섬멸했습니다. 매복 전술로 기습 공격한 고려군 피해는 극히 적은데 비해 침략군은 10만 명 중에서 겨우 수천 명만 살아 도망갔습니다. 고려에 피해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거란군 행패에 의해 귀중한 문화재들이 파괴됐으니까요. 그렇지만 고려는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고려와 거란 사이에 사신이 왕래하면서 평화적 국교 관계를 지속했음은 그 덕택입니다. 고려군이 거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백성의 환영 열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현종은 신이 영파요까지 가서 강감찬을 얼싸안았으며 황금꽃 8가지를 머리에 꽂아주고 왼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술잔을 들어 권하면서 그의 전공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였어. 공의 노고로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넘겼어. 황공하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봐도 강감찬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연로하여 더는 일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강감찬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종은 계속 곁에 있어 달라며 말렸지만 강감찬은 70세 연로한 나이를 들어 사의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야인으로 돌아간 강감찬은 자연을 벗삼아 지내면서 10년 동안 교고집과 후선집 등의 시가집을 남겼습니다. 강감찬은 표면상 고령을 내세웠지만 어쩌면 그의 은퇴는 제2인자에 대한 견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안정된 뒤에는 영웅의 가치가 떨어지고 시기 가득한 공격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감찬은 장군이라는 호칭으로 국한하기에는 부족한 위대한 작은 거인이라고 평가함이 더 타당한 듯 싶습니다. 한편 흥화진에서의 기발한 몰살 전략과 구주대첩 대승으로 인해 강감찬은 백성에게 신화적 영웅이 됐고 무속신앙의 신으로까지 숭배되었습니다. 적군을 섬멸했듯 잡기와 애군을 물리쳐 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무속문화입니다. 조선시대의 강감찬 영정이 무속신앙에서 단연 최고 인기를 끌고 강감찬과 관련된 수많은 설화가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